뉴욕 월스트리트, 높은 건물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복잡한 숫자들을 보면서 치열하게 일하는 이곳에서 보이지 않게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의 경비원들, 화물 옮기는 사람들, 공사에 동원된 사람들, 그리고 청소부들인데요. 에리다니아 로드리게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리다니아는 46세의 여성으로 투 렉터 스트리트 빌딩이라는 곳에서 6개월째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어요. 오후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가 그녀의 근무 시간이었습니다. 2009년 7월 7일 저녁 10시 30분경 에리다니아의 동료 로사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에리다니아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지? 이상하네. 이 로사와 에리다니아는 각자 일을 하다가 저녁 7시에 만나서 같이 밥을 먹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에리다니아의 휴대폰도 꺼져 있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고 계속 기다리다가 좀 있으면 이제 퇴근 시간인 밤 10시 반이 돼버린 거죠. 로사는 좀 걱정이 되는 마음에 결국 에리다니아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에리다니아의 딸 야니리스가 전화를 받습니다. 나 너희 엄마랑 같이 근무하는 청소부 아줌마인데 혹시 엄마 집에 계시니? 에리다니아의 딸 야니리스는 어리둥절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지금 집에 없는데요. 일터에 계실 시간인데. 그러니까 로사는 에리다니아가 집으로 갔나 싶었던 거고 집에 있던 딸은 엄마가 일터에 있겠거니 한 겁니다. 그런데 에리다니아는 이 두 군데 다 없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에리다니아의 딸 야니리스는 불안한 마음에 이모와 삼촌들에게 쫙 전화를 돌립니다. 그리고 에리다니아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 식구들이 다 같이 그녀가 일하는 그 빌딩으로 향해요. 이 딸 야니리스가 연락한 삼촌 중에는 세저라는 남자도 있었는데요. 그는 에리다니아와 17살이나 차이가 나는 그녀의 남동생이었어요. 세저는 누나 에리다니아가 근무하는 그 건물에서 낮에 경비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넘게 그 빌딩의 경비로 일을 해왔다 보니까 그는 건물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먼저 누나가 근무하던 층으로 한번 가보고 거기 없으니까 온 복도며 지하실 뒤편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누나의 이름 에르다니아를 외쳤다고 합니다. 근데 건물의 어디를 살펴봐도 누나가 없는 거예요. 그는 누나가 혹시 어디서 다쳤나? 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곳에 있나 싶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그 늦은 밤에 한 층도 빼놓지 않고 건물 이곳저곳을 꼼꼼히 둘러봅니다. 남동생이 경비인데 누나가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꼼꼼히 살펴봤겠어요. 건물 구조도 잘 알고. 그런데도 에리다니아를 찾지 못합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녀가 건물로 들어오는 건 다들 봤는데 나가는 건 아무도 못 본 거죠. 에리다니아의 가족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다음 날인 7월 8일 에리다니아 실종 10시간이 지난 오전 8시 형사들은 출근을 하자마자 투렉터 스트리트 빌딩에서 사라진 청소부 이야기를 듣고는 바로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출동 당시에 이들에겐 어떠한 정보도 없었어요. 그냥 근무 중 어느 시점에 사라진 실종된 청소부 여성을 찾아라. 이 명령만 받고 그냥 나간 거였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형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좀 눈에 띄는 인상 깊은 점이 한 가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종된 에리다니아의 가족들이 그녀와 연락이 안 된다는 걸 파악한 지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모두 모여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뉴욕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가족들끼리 굉장히 끈끈하구나 라고 형사는 생각했다고 해요. 사라진 에리다니아는 가족들에게 아주 훌륭한 누나이자 훌륭한 엄마였다고 합니다. 바깥일을 하면서 자기 삶도 참 고단했을 텐데 집에 오면 요리도 하고 그렇게 가족들을 잘 돌봤다고 해요. 혹시 집 안팎으로 책임이 너무 막중해서 그런 자신의 삶이 좀 너무 버겁고 지겨워서 훌쩍 스스로 종적을 감춰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에리다니아의 남동생 세저는 누나는 절대로 가족을 버리고 스스로 떠날 사람이 아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평소에 에리다니아는 일을 마치면 바로바로 집에 오곤 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식으로 책임감 없게 동료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아직 근무 시간인데 그런 식으로 일터를 떠난다는 건 정말 에리다니아답지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게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적신호 같았습니다. 실종 12시간 경과.
수많은 인파가 지나다니는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한복판에서 사람 하나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그 큰 빌딩에서 모든 사람들을 일단 다 내보내요. 그 건물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 사무직, 일용직 할 거 없이 다 청소부, 엘리베이터 운전원까지 싹 다 내보냈어요. 그런 다음 수색을 시작합니다. 형사들은 사건 현장인 투렉터 스트리트 빌딩이 실종 사건 장소치고는 매우 보기 드문 곳이라고 말했어요. 빌딩 자체가 필요한 시설을 다 갖춘 하나의 독립적인 환경이고 출구랑 입구도 딱 정해져 있어서 그냥 아래에서부터 한층 한층 위로만 올라가며 수색하면 되는 곳이었습니다. 다만 이게 한두 층이 아니라 26층이었고 또 넓이도 꽤 되다 보니까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관할서에서도 형사들이 엄청나게 지원을 나옵니다. 심지어 공중에는 헬리콥터까지 띄웠어요. 이 상태로 형사들은 건물 전체, 꼭대기부터 1층 그 지하까지 전부 다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에리다니아의 남동생이자 이 건물의 경비인 세저가 혼자 찾을 때보다 아무래도 전문 인력들이 투입돼서 진짜 전투적으로 수색을 하는 거니까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지 않을까요? 형사들은 우선 에리다니아의 사물함으로 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보는데 에리다니아의 핸드백이 그대로 있었어요. 어디 멀리 갈 때 우리가 가방을 놓고 가는 일은 잘 없죠. 그 안에 지갑도 있고 귀중품도 다 있으니까요. 뭔가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건물 8층에서 에리다니아의 청소 카트랑 그녀의 머리핀이 발견돼요. 바닥에 놓인 머리핀을 보고 형사들은 이곳에서 어떤 몸싸움이 있었던 걸까? 혹시 성범죄가 발생했던 건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리고는 빌딩 관리부에서 일하는 직원을 만나서 에리다니아가 근무할 당시에 이 건물에 누가 있었는지, 그 시간에 그 빌딩에서 일하던 직원들을 모두 싹 추려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목격자이거나 용의자가 될 수 있겠죠. 이 모든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실종 사건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실종자가 살아 돌아올 확률이 빠르게 낮아지기 때문이죠. 자, 이제 에리다니아 실종 14시간 경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물은 출구랑 입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 말고는 이 건물 밖으로 나갈 수도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녀가 빌딩 밖으로 나갔다면 반드시 그 출구를 지났을 거고 그랬다면 그 출입구 쪽에 있는 CCTV에 찍혔을 거란 얘기죠. 경찰은 출입구뿐만 아니라 그 건물 안에 있는 모든 CCTV를 다 수거해서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건물 안에 있는 CCTV만 32대였다고 해요. 거기에 담긴 8시간의 영상을 하나하나 분 단위로 다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꼭 에리다니아가 있냐 없냐 뿐만 아니고 뭔가 수상하게 행동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또 없는지 이런 것까지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하는 그런 작업인 겁니다. 근데 이 지역 형사 중에 영상의 신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브라이언이라는 형사였는데요. 이 브라이언은 막 시끄러운 헤비메탈이 나오는 헤드셋을 딱 끼고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몇 시간이고 가만히 앉아서 화면만 계속 볼 수 있는 이 동료들 말에 의하면 정말 괴물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영상 분석을 하면서 단 한 프레임도 놓치지 않는 엄청나게 꼼꼼한 성격이었어요. 이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투입돼서 이 어마어마한 양의 CCTV를 하나씩 분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에리다니아의 근무 시간이 오후 5시부터라고 했었죠. 오후 5시 12분경 에리다니아가 작업을 시작하려고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찍힙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에리다니아의 모습은 다시는 건물 내의 그 어떤 CCTV에도 잡히지 않았어요. 과연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이제 실종 19시간 경과. 건물에서 그녀를 찾을 수 없는데 계속 그 애꿎은 건물만 파고 있을 순 없겠죠. 경찰은 에리다니아의 주변 인물들 중에 평소 그녀와 관계가 좀 안 좋았거나 그녀에게 나쁜 짓을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녀의 배경 조사를 시작합니다. 에리다니아의 인간관계,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지 등등 그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건 다 알아보기 시작해요. 이 과정에서 그녀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합니다. 에리다니아는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으로 산토 도밍고에서 태어나 1973년에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녀는 어린 나이에 제로니모 피게로아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셋 낳습니다.
에리다니아는 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니던 학교도 그만뒀다고 해요. 가족들은 그녀가 가장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합니다. 아마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계속 돈을 버는 일도 좀 적극적으로 해왔던 듯해요. 그런데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와서 또 가족들을 열심히 챙겨 먹이곤 했고요. 에리다니아는 이렇게 가족이 다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참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에리다니아는 남편 제로니모 피게로아랑 한 차례 이혼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랑 재결합을 했어요. 흔한 케이스는 아니죠. 그리고 아까 형사가 그녀의 실종 현장인 투렉터 스트리트 빌딩에 출동을 했을 때 특이한 점을 한 가지 얘기했었죠. 가족들이 모두 다 나와 있었다고. 근데 어라? 그 중에 정작 남편은 없네. 에리다니아의 실종 소식을 듣고도 제로니모 피게로아는 그날 밤 현장에 오지 않았던 거예요. 딸도 오고 남동생도 오고 처남까지 다 왔는데 왜 남편이 안 왔지? 형사들은 이 점을 눈여겨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남편이 이 사건, 에리다니아 실종 사건의 최초의 용의자가 되는데요. 경찰은 당장 그를 불러 취조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남편 말고 용의자가 한 사람 더 있어요. 에리다니아와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한 남자였는데요. 에리다니아가 예전에 가족들한테 그 빌딩에서 누군가가 나를 스토킹하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녀의 캐릭터를 여러분도 대충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넘치면서도 생활력도 강하고 좀 가족들을 약간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누나이자 엄마이자 와이프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녀가 가족들한테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꽤나 신경이 쓰이고 불편했었단 얘기입니다. 만약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다면 괜히 가족들 걱정할 수 있으니까 말도 꺼내지 않았을 텐데 그녀의 딸도 남동생도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었어요. 에리다니아는 그 스토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건물에서 일하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사람 마주칠 때마다 내가 기분이 너무 찝찝해져. 내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가 맡은 청소구역으로 이동할 때 계속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이상한 시선으로 날 쳐다보더라고. 당시 15살이었던 그녀의 딸 야니리스도 이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누군가 엄마를 따라다녀서 무섭다고 하셨었어요 라고 증언을 하는데 누가 한 번만 이런 식으로 행동해도 좀 신경 쓰이고 약간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엄마가 실종되기 이틀 전에 그 남자가 또 말을 걸었었다라고 들었대요. 가족들은 이번 상황을 놓고 이거 에리다니아가 몇 번 얘기했었던 그 스토커놈이 무슨 짓을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 생활력 강하고 책임감도 강한 에리다니아가 그 사람 하나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까까지 고려를 했었다는 거예요. 같은 건물에서 경비로 일하는 남동생 세저랑 상의를 했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누나 일 그만둬라. 내가 다른 일자리 알아봐 줄게 라고 했었대요. 자, 범인은 과연 누굴까요? 남편일까요? 그 스토커 같은 놈일까요? 아니면 제3자일까요? 이 사건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됩니다. 형사들은 이제 에리다니아가 말했던 그 스토커가 누군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동안 또 다른 형사들은 에리다니아의 남편 제로니모 피게로아를 데려와서 취조하기 시작하는데요. 우선 에리다니아가 사라진 그날 어디에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남편의 얘기로는 그날 밤 자기는 8시까지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퇴근을 했다는데 그럼 그날 왜 당신만 아내 에리다니아가 없어진 현장에 나와보지 않았습니까? 라고 형사가 물으니까 그는 자기는 집에서 아내를 기다리기로 한 거라고 진술을 합니다. 아마 혹시 아내가 다치거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집으로 올지도 모르는데 가족들이 다 밖에 나가 있으면 그녀를 케어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집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가족들도 특히 딸이 아빠는 집에 남아서 돌아올지 모를 엄마를 기다린 거예요 라고 진술을 했어요. 그렇게 알리바이도 확인이 됐고 결국 남편 제로니모 피게로아는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경찰들은 에리다니아의 남편은 일단 그녀의 실종과 무관하다고 확정을 지었어요. 자, 이렇게 된 이상 이제 지금으로서는 그 스토커 같은 남자가 가장 수상해 보이죠. 게다가 그자는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건물의 구조라든지 출입구도 잘 알고 있었겠죠. 또 매일 사람들이 몇 시에 어디로 이동하는지, 건물이 몇 시에 문을 열고 닫는지, 누가 언제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도 알고 있었을 거고요.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이제 최대한 빨리 에리다니아를 불안에 떨게 했던 그 스토커 같은 사람이 누군지 신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아까 실종 사건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수사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형사들이 그 스토커 같은 자를 찾는 사이 이미 에리다니아의 남편에 대한 취조는 마쳤고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시켰죠. 그렇게 남편 취조가 마무리될 즈음 이 스토커가 누군지 밝혀집니다. 형사들은 그를 강력반 사무실 안에 있는 취조실로 데리고 가서 에리다니아가 일하다가 실종됐던 그날 저녁 당신 어디에 있었느냐 라고 묻는데요. 그는 친구들과 탁구를 쳤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탁구는 혼자 칠 수가 없죠. 게다가 그가 친구들과 같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날 그 자리에 그와 함께 있었다고 언급된 모든 이들을 경찰은 철저하고 자세하게 조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에리다니아를 그렇게 불편할 정도로 쳐다보고 말을 걸고 했던 그 스토커 같은 남자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날 진짜로 친구들이랑 탁구를 쳤던 게 확인이 됐거든요. 자, 그럼 남편도 아니고 스토커도 범인이 아닙니다. 대체 누가 그녀를 가족들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제 시간은 흘러 7월 9일 에리다니아 실종 2일 경과. 경찰은 에리다니아를 찾기 위한 노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경찰견을 투렉터 스트리트 빌딩에 투입하는데요. 이 경찰견이 1층부터 꼭대기까지 찬찬히 수색을 하면서 냄새를 맡던 중 건물 14층에 있는 다용도실에서 2번이나 냄새를 포착했다는 신호를 보내옵니다. 여기는 공주와 난방 시스템 설비가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에 정말 에리다니아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그냥 쓱 봐서는 확인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구급대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모두 이 건물 14층에 모입니다. 당시 형사의 말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력이 다 투입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과연 어떤 단서가 나올까? 에리다니아가 발견이 될까? 다들 손꼽아 기다렸지만 허탈하게도 알고 보니까 경찰견이 냄새를 잘못 포착했던 걸로 밝혀져요. 아, 정말 진이 빠지죠. 경찰은 난관에 봉착합니다. 이때쯤엔 이미 언론에 이 사건이 연일 크게 보도되고 있었고 사람 하나를 못 찾느냐라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었어요. 형사들도 엄청 답답했습니다. 특히 가족들한테 굉장히 미안했다고 해요. 에리다니아의 가족들은 극도의 불안함과 겁에 질려 있었고 식사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제 슬슬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한편 아까 그 헤비메탈 헤드셋 끼고 막 미친 듯이 영상 보는 형사 브라이언 기억하시죠? 그는 이때까지도 계속 영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에리다니아는 그 건물 안에 있을 확률이 가장 높았으니까요. 그는 그 많은 카메라에 녹화된 수백 시간 분량의 영상을 근무 시간 내내 계속 돌려보면서 혹시 자기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의심스러운 증거는 없는지, 또 의심스러운 사람은 없는지 보고 또 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집착적으로 모든 CCTV 영상을 다 분석한 결과 그 건물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행동이 약간 수상해 보이는 딱 한 사람을 포착하는데요. 바로 그 빌딩의 관리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이상했느냐. 브라이언 형사가 영상을 계속 돌려보다가 이 관리인 뭔가 이상한데? 느끼고 난 다음에 그를 주목하면서 그가 가는 곳들을 CCTV로 쭉 추적을 해보니까 이 관리인이 처음에는 화물 승강기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보면 지하실에 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관리실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데 중간에 딱 몇 분 동안 그가 사라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한 45분 동안. 이게 짧으면 짧은 시간이지만 또 범행을 저지르기에는 충분한 시간일 수도 있겠죠. 그는 그렇게 CCTV에서 사라졌다가 저녁 8시가 넘어 지하실 CCTV 영상의 모습을 또 드러냅니다. 하지만 거기서 나오는 모습은 또 찍히지가 않았어요. 그러면 계단으로 이동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브라이언 형사는 그의 움직임과 행동을 추적하면서 이게 뭔 일일까 싶었다고 합니다. 아주 의심스러웠다고 해요. 이제 이 관리인을 취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 관리인의 이름은 조세프 퍼번. 경찰은 조세프 퍼번에게 전화를 걸어서 용건을 설명합니다. 그는 순순히 알겠다고 제가 경찰서로 가겠다라고 해요. 형사들은 관할서에 이 조세프 퍼번을 좀 효과적으로 취조할 만한 좀 더 통제가 딱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를 기다립니다.
경찰서로 온 조세프 퍼번은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을 이제 그냥 관리인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가 이 건물에서 하는 일은 화물 승강기 운전수였어요. 청소부들을 싹 태워가지고 각자 자기가 청소를 담당한 층마다 내려주는 그런 일이라고 해요. 그날 조세프 퍼번은 에리다니아를 8층에서 내려줬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에리다니아의 청소 카트랑 머리핀이 그 8층에서 발견됐었잖아요. 그는 그렇게 에리다니아를 8층에 내려준 게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거였다라고 진술합니다. 자, 뭐 이 진술 자체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이상한 게 없어요. 근데 형사들은 이자의 진술을 계속 듣는 내내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가 7월이었기 때문에 날씨가 아주 더웠대요. 특히 이 조세프 퍼번 같은 등치가 큰 남자들은 보통은 이제 추위보다는 더위를 훨씬 더 많이 타잖아요. 이 형사들도 막 다 더워하고 있었는데 이 조세프 퍼번은 이날 조사를 받으러 오면서 긴팔 티셔츠를 입고 심지어 그 위에 반팔 티셔츠를 또 하나 껴입고 왔더래요. 형사는 얘기를 하는 내내 그게 신경이 쓰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뭐 더워 죽겠는데 뭐 옷을 저렇게 입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뭘 감추려고 저렇게 입은 거지? 이게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형사는 그에게 티셔츠를 좀 벗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조세프 퍼번이 형사들 앞에서 껴입고 있었던 반팔 티셔츠와 긴팔 티셔츠를 모두 벗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어깨 뒤쪽과 목을 비롯해서 상반신 쪽에 막 긁힌 상처들이 여러 군데 발견됐어요. 형사가 예상했던 대로죠. 당연히 바로 질문을 합니다.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어디서 생긴 상처냐? 그러자 조세프 퍼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저녁 화물 승강기 운전 일을 맡아서 공사 현장 직원들을 실어 날랐다. 그러다가 카트에서 철근 내리는 걸 내가 좀 도와줬는데 그때 긁힌 상처다. 형사는 그의 설명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조세프 퍼번 씨, 당신 청소부 노조 소속 맞으시죠? 그가 맞다고 고개를 끄덕여요. 이런 노조법과 관행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형사는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이 있는데 다른 일을 하면 곤란해질 수가 있다고 해요. 조세프 퍼번은 화물 승강기 레버랑 그 층을 조작하는 일만 해야 되는 건데 카트 내리는 걸 도왔다? 근데 그러다 다치기까지 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며 그의 말을 믿지 않는 형사.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그냥 뭐 좀 일하다가 서로 도울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그렇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형사들은 이 조세프 퍼번을 막 구슬리기 시작해요. 당신 혹시 그 여자한테 무슨 짓을 했거나 빌딩 어디에 가둔 거라면 그 장소만 말을 해달라. 우리가 가서 당장 구하겠다. 그럼 최소한 가족들한테 돌아갈 수라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속 어르고 달래고 설득을 해보는데 하지만 조세프는 끝까지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다고 버팁니다. 신경전도 했다가 막 압박도 했다가 구슬르기도 했다가 그렇게 취조만 14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서는 어떠한 결정적인 진술 혹은 자백을 이끌어낸다거나 결정적인 단서 같은 걸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형사들은 그를 계속 붙잡아둘 수가 없어서 풀어주기로 하는데요. 그 전에 DNA를 채취합니다. 조세프 퍼번에게 DNA를 저희가 좀 채취해도 될까요? 라고 묻자 그가 또 순순히 동의를 하고 면봉으로 스스로 채취해서 주더래요. 지금 시신이라든가 결정적인 증거는 없기 때문에 기소는 못하지만 이 시점에선 이제 조세프 퍼번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됩니다. 그를 풀어주긴 했지만 형사들은 그때부터 이 조세프 퍼번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미행하고 그 행방을 감시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어쩌면 그가 에리다니아를 어디다 숨겨뒀을지도 모르고 그 장소를 그가 다시 방문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물론 에리다니아가 건물 출구로 나가는 모습은 CCTV에 찍혀있지 않았지만 모르죠. 그 어떤 희한한 방법을 써서 자기 집이나 다른 건물로 데려갔을지도. 전에 제가 한번 다뤘었던 고토 맨션 사건 같은 그런 끔찍한 사건들이 또 워낙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형사들이 조세프 퍼번을 24시간 감시하기 위해서 다양한 감시 근무조를 짜서 움직이며 그를 치밀하게 관찰하고 감시합니다. 근데 미행이고 감시라고 하면은 좀 몰래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형사팀은 딱히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았대요. 그냥 대놓고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사실 또 이 형사들 외모와 떡대가 숨긴다고 잘 숨겨지지도 않았을 뿐더러 놈이 알아도 상관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래요.
그래서 조세프 퍼번이 어디 운전해서 가면 차 타고 그 뒤를 계속 쫓아다니고, 그가 뭐 어디 식당에 들어가서 오래 안 나오고 하면 누군가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랬대요. 이게 어쩌면 이제 용의자한테는 좀 심리적인 압박이 되기도 했었겠죠. 그리고 에리다니아를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 끈질기게 진행 중입니다. 이제 그 건물뿐 아니라 그 지역 자체로 수사 지역이 확 확대돼요. 즉 뉴욕시 전체를 뒤져야 하는 상황인 거죠. 정말 엄청나게 많은 형사들이 붙어서 그 수많은 CCTV 영상을 다 뒤져보고 건물 옥상부터 지하까지도 다 찾았는데 도대체 에리다니아는 왜 안 나오는 걸까요?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형사들은 우리가 대체 뭘 놓치고 있는 거지 치열하게 고민을 거듭합니다. 그렇게 수색을 이어가던 중 투렉터 스트리트 건물 근처 CCTV에서 조세프 퍼번의 모습이 포착된 게 발견이 되는데요. 에리다니아와 조세프 퍼번이 일하던 건물 북쪽에 어떤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에리다니아가 실종된 화요일에 조세프 퍼번이 그 가게에 들러서 뭔가를 사는 모습이 찍혀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당장 가게 주인을 찾아가서 그 영수증 사본을 받아보는데요. 조세프 퍼번이 그날 거기서 산 건 술이었어요. 형사들이 조세프 퍼번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는 여성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여러 번 저질렀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전 여자친구와 실랑이를 벌인 뒤에 볼링공으로 여자친구의 차 창문을 깨부수기도 했다고 해요. 기본적으로 이런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술을 마시면 그게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그날 혹시 에리다니아와 언쟁을 벌였거나 몸싸움이 있었던 게 아닐까. 말이 몸싸움이지 사실은 에리다니아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싸움이 됐었겠죠. 경찰들은 이 시나리오를 의심합니다. 2009년 7월 10일, 이제 에리다니아 실종 3일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경찰의 수사 방향이 조금 바뀌어요. 이제는 사람이 살아서 도망칠 수 있는 곳보다는 시신을 유기할 만한 곳을 살피기 시작하는데요. 가족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잖아요. 경찰은 에리다니아가 사망을 했다면 범인이 혹시 그 건물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버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건물에서 나온 쓰레기는 사설위생관리회사가 수거를 해가는데요. 그래서 이제 형사들은 펜실베니아로 가서 그 회사가 쓰레기를 버리는 구역을 샅샅이 또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 온갖 쓰레기 더미를 미친 듯이 뒤지는 형사들, 그리고 가슴 졸이며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 하지만 이번에도 에리다니아는 없었습니다. 이때는 가족들이 차라리 안도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에리다니아가 어디에 있을 것 같으세요? 언론에서도 계속 이런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이제 이 사건은 점점 더 큰 사건으로 다뤄지기 시작하고 경찰들이 느끼는 압박과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이 사건에 너무 많은 인력과 자원이 다 투입돼서 계속 이 상태로 유지하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다른 형사들은 자기 사건을 해결하러 다시 돌아가야 했어요. 이 에리다니아 실종 사건을 처음부터 조사하던 형사들은 뉴욕 경찰국 이미지에 타격이 갈 수도 있다라는 불안함도 느끼고 있었고 또 상관들도 점점 그들을 더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은 원점으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형사들 대부분이 아마도 에리다니아는 분명 아직 그 빌딩 안에 있는 것 같다라고 의견을 모았어요. 이들은 그 빌딩을 이제 해체 수준으로 아주 더 파보기로 합니다. 2009년 7월 11일, 에리다니아 실종 4일째, 빌딩 수색이 다시 시작됩니다. 경사 10명과 경관 100명을 소집해서 빌딩을 또 구석구석 수색하는데요. 당연히 한 층도 빠짐없이 하고 이번엔 정말로 이 잡듯이 막 집착적으로 살피기 시작합니다. 수색하던 인력 중에 한 형사가 12층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낍니다. 12층은 당시 공사 중이었어요. 석고보드도 가구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콘크리트 벽만 덩그러니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12층 에어컨 환풍구 쪽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고 어떤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사람의 흔적이라고 할 만한 걸 찾았습니다. 긴급 대응부대와 과학수사대가 출동했고 그렇게 에어컨 덕트를 열었더니 그 안에 시신이 있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요. 시신의 손은 허리 뒤로 묶여 있었고 입 쪽에는 강력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강력 테이프가 아니고 노란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줄무늬처럼 들어간 경고용 혹은 작업용 테이프였어요. 또 특이한 건 그 시신이 목에 걸고 있던 십자가상의 목걸이가 있었는데 그걸 입에 물고 있는 채였다고 해요. 이걸 두고 범인이 어떤 종교적인 의식 같은 걸 한 게 아니냐 등등 많은 사람들이 가설을 내놓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에리다니아가 맞다라고 100% 확정은 지을 수가 없었어요. 부패 때문에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거든요. 날짜로는 고작 4일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부패가 빠르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에리다니아로 추정만 할 뿐인 거죠. 법의학자들이 부검에 나섭니다. 성폭행 가능성은 제외됐어요. 둔기에 맞은 흔적이나 자상, 총상도 없었습니다. 두개골 골절도 없었고 이 목젖 주변에 있는 설골도 전혀 부러지지 않은 상태인 걸로 봐서 교살 등으로 사망한 것도 아니었어요. 에리다니아가 발견된 곳이 워낙 좁았기 때문에 그녀는 이렇게 묶인 채로 머리가 앞으로 밀리고 목이 내려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 강력 접착 테이프가 입에 붙여져 있었기 때문에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에리다니아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로 결론이 났어요. 그녀가 살아있을 때 누군가가 그녀의 입에 테이프를 붙여서 이렇게 바닥에서 에리다니아를 들어 올려 그 에어컨 환기구 안에 넣은 뒤에 뚜껑을 다시 덮었던 걸로 보였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맨 처음 이 건물에서 경비로 일하는 남동생 세저가 누나를 찾으러 다녔을 때 그는 분명 고개를 들어서 이 환풍구도 쳐다봤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랑 마지막으로 대화했을 때 며칠만 좀 기다려보라고 다른 직장 알아봐 주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며칠만 기다리게 할 게 아니라 누나를 바로 다른 직장으로 옮겼어야 했는데 에리다니아의 남동생 세저는 이 사건 이후에 엄청난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분노와 슬픔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려면 나쁜 놈이 빨리 벌을 받아야겠죠. 조세프 퍼번은 알리바이가 딱히 없는 상태였습니다. 에리다니아가 실종된 날 그 빌딩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몸에 긁힌 상처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렇게 본인이 완강하게 부인하는 상태에서 밀어붙이기가 어렵겠죠. 에리다니아를 부검할 때 그녀의 손톱에서 그녀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DNA 샘플을 채취해 놓은 게 있었는데요. 그리고 조세프 퍼번의 DNA도 받아놨었잖아요. 이게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만 하면 사건이 해결되는 거였습니다. 이 DNA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도 형사들은 계속 조세프 퍼번을 끈질기게 감시하고 있었어요. DNA 일치 결과가 딱 나왔는데 그때 조세프가 이미 도망쳐버린 상태면 체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DNA 결과를 기다린 거죠. 조세프 퍼번은 이때까지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주 평범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새 여자친구도 있었고요. 2009년 7월 17일 에리다니아가 사망한 지 열흘 후 형사들에게 전화 한 통이 옵니다. DNA 검사 결과 통보였어요. 조세프 퍼번이 범인이 아닐 확률은 20억 분의 1이다. 자, 이제 이놈이 확실해졌죠. 체포영장이 나오고 형사들이 출동합니다. 조세프는 스태튼 아일랜드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요. 골목으로 들어간 그의 차를 형사들이 쫙 포위하고 드디어 그를 차에서 끌어내 체포합니다. 그 차에는 당시 여자친구도 같이 있었다고 해요. 그 여자친구도 사실 언제 이놈한테 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겠죠. 아마 그가 한 짓을 듣고는 나중에 막 가슴을 쓸어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드디어 잡힌 조세프 퍼번. 에리다니아의 남동생 세저는 이 조세프랑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동료 사이였고요. 1년 반이나 서로 알고 지내면서 항상 즐겁게 대화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범인 조세프가 남동생 세저나 누나 에리다니아랑 문제가 있었던 적도 없고 그 어떤 작은 기분 나쁜 일도 없었대요. 근데 대체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조세프는 왜 이런 짓을 했냐라는 질문에 한 번도 답하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는 유죄 판결을 받고 25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언론에는 사무실 청소부 살인범 검거라고 대서특필됩니다. 그는 재판장에서 유족들을 보며 실실 웃기나 하고 사과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직도 에리다니아의 딸 야니리스는 그에게서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도대체 왜요? 우리 엄마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나요? 당신이 화낼 만한 말을 했나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월스트리트 청소부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